자, 주말 잘 쉬었습니까? Attention please. Nobody attention 하네. 집중합니다. 오늘은 주말에 이제 푹 쉬었으니까 오늘 점심도 맛있게 이제 먹었죠?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벼과학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을 했으니까 조금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빨리 갑니다. 전체 교과서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갑니다. 먼저 쌀과 벼농사, 쌀하고 쌀 음식이 어떤 게 있느냐, 농과 벼농사, 재배 벼는 분화하고 또 품종 개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벼의 성장과 발육, 일생 기간이 얼마냐 하는 것, 조중만생 발화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물질 생산과 수량 구성 요소까지, 그리고 벼농사 기술에는 이항과 직파가 있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 벼에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수확하고 수확후 관리는 이제 2학기 때 배웁니다. 요거는 산업하는데 소위 돈 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패스하고, 자, 이게 뭐다? 요게 이제 알벼, 일명 정조라고 합니다. 즉 껍질 있는 것. 그리고 요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요 껍질을 딱 벗기고 나면 뭐가 나온다? 현미라고 합니다. 현미. 요게 현미죠, 그죠? 예, 요 형태다. 그리고 현미에서 요 호분청, 단백질청, 요 바깥에 색깔 띠는 부분 있죠? 요것을 제외하니까 뭐가 된다? 백미가 된다. 일명 흰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게끔 이제 밥을 짓는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쌀밥입니다. 밥 종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찬하고 먹을 때 이 밥이 있고, 또 이제 섯이 있잖아요. 초밥. 초밥 같은 경우에는 식은 밥이죠. 밥을 식혀서 거기에 생선, 회를 얹어서 먹는 것. 그게 이제 초밥, 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양분을 보면 요게 노란색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씨눈, 엔도스펌이라고 하죠. 벼라고 합니다. 배. 벼는 이 전체고, 배, 엠브리오. 그 다음 요 부분, 하얀색 부분을 뭐라고 하죠? 배유라 합니다. 배유, 전유자를 써서 배유자로 하는 배유 부분입니다. 배와 배유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바깥에 지금 호분층, 단백질층이 덮고 있다. 그래서 양분으로 보면 여기 배가 몇 프로? 66%, 그 다음 배유가 5%, 그 다음에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이 호분층이 몇 프로다? 나머지 27%를 담당하고 있다. 양분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로 현미를 먹어주면 좋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안 좋아하셔. 특히 애들은 더 안 좋아해. 그래서 이 백미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현미에서 어떻게 이 백미를 만드느냐? 그냥 도전 공장에서 바깥층을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벗겨내면 5분도, 10% 벗겨내면 10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정조에서 현미를 하면은, 만들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하면 수율이 84% 정도 나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도. 그럼 16%는 껍질로, 무게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또 여기로 가면은 10% 깎아내면 실제 얼마냐? 73% 정도가 이게, 되는 것이죠. 도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알배를 가지고, 백미를 만들었을 때는 한 73%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시바르당 300평당 1톤의 정조를 생산했다고 가정하면 실제 백미는 얼마가 되느냐? 73%니까 730kg죠. 근데 실제 정조가 얼마냐? 한 700kg 정도 생산되죠. 그러면 70% 하면 77이 49죠. 그래서 거의 한 500kg. 백미로 환산하면 우리가 시바르당 300평당 몇 킬로? 약 500kg의 백미를 생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밥을 짓는다 하면 밥은 이 백미에서 어느 정도 물을 부어야 밥이 맛있게 되는가? 요즘은 밥솥이 일을 다 하죠. 수분이 많으면 이게 배출을 다 시켜주잖아요. 압력 밥솥은. 그래서 뭐 옛날처럼 시집 가기 전에 또는 뭐 결혼하기 전에 밥 짓는 연습해라. 지금 그 안 해도 돼요. 밥솥이 다 해줘요. 그죠? 그러면 기술이 좋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온도를 호화 온도라고 합니다. 호화 온도. 그래서 호화 온도가 얼마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산소하고 결합해서 지방이 산패가 되었는가, 소위 부패가 되었는가 정도를 요오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쌀은 영양이 좋고 기능성도 뛰어나다. 비타민 B하고 복합체가 풍부하다. 고품질 쌀은 식미가 밥맛이 좋은 쌀을 의미한다. 실제 영양적으로 보면 이제 현미가 좋은데 맛이 없어.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영양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맞춤형으로 간다고 가정하면은 백미를 먹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할 때도 저온 보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쌀 음식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쌀밥 중심으로 현미를 포함해서 씨눈만 사실 먹으면 씨눈 쌀이라고 요즘 도정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긴 한데 그 잘 안 드셔. 소비자분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어디서 양분을 공급받느냐? 주로 반찬. 그죠?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하는 거죠. 자, 맛있는 쌀밥은 밥 짓기에 달렸다. 어떻게 짓는다? 예, 밥솥. 자,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 밥솥이 있어. 그러면 쌀을 이제 요즘은 요렇게 그 그릇이 있어요. 통이 있어서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5인분, 10인분, 20인분까지 다 나와. 그죠? 그러면 몇 건은 5인분밖에 없던데요 하면은 5인분 2번 하면 10인분. 그죠? 3번 하면 15인분. 대량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조그맣게 할 때는 그냥 많이 하면은 밥맛이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취를 한다 할 때는 2인분만 하면 되죠. 보통 하루에 이제 아침 먹으면 3인분 하고, 그럼 물은 어느 정도로 부느냐? 물은 밥솥이 있으면 딱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여기 있잖아. 손가락 여기 딱 눌러서 여기 끝나는 부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요 위에까지 와야 됩니다. 젊은 층들은 물을 약간 적게 부는 걸 좋아하죠. 그죠? 대답이 없네. 젊은 층들은 약간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하잖아.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고슬고슬하면 씻기 힘들어. 그래서 약간 소위 죽화된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손등이까지 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이 한두 번 해보면 돼. 그렇게 맞추면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쌀알이 있을 때, 밥을 했을 때 그 무게를 비교해 보면은 무게의 증가량이 2.5에서 3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 말은 수분을 그만큼 포함을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1인분이 100g이다 하면은 실제 밥을 하면 280g, 300g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밥 짓기에 따라 다르긴 해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 한 공기 하면 보통 몇 그램? 250에서 300g 정도 나간다. 요게 뭐다? 예, 밥 한 공기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밥솥에만 의존했는데 요즘은 인스턴트 밥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특정 뭐 얘기를 하기 거시기 해도 그죠? 뭡니까? 나는 얘기를 못해.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했어요. 그죠? 적석밥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런데 군대에 가면 또 군대에서 또 있죠. 전투 식량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죠. 그건 오래됐습니다. 자, 그렇다. 그리고 쌀 사실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으로 쌀은 우리의 생명이었다. 과거부터. 이게 뭐 핵심이었죠. 그런데 1971년도 통일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가 아주 심각했다. 이제 통일배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75년, 6년도부터는
쌀이 어느 정도 작업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근데 통일배란 게 말 그대로 통일을 염원하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저기 필리핀 국제미장연구소 있죠.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일이라고 있어요. 국제미장연구소에서 육성한 벼 품종과 우리 전통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교잡종입니다. 주로 이제 소위 인디카 피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생산성이 많은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쌀로 하면은 그 당시는 한 시바르당 250kg, 200kg밖에 생산을 못 했어요. 근데 통일배는 원래 한 700kg 생산을 해. 그쪽 필리핀 가면 쌀로 했을 때 시바르당. 근데 요것을 이제 교잡해서 딱 해보니까 이게 통일 그쪽에 이제 인디카계도 아니고 약간 맛이 조금 있는 이제 쌀이 만들어진 거지. 이게 이제 통일배가 됐는데 시바르당 한 600kg, 550kg, 600kg까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우리로서는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250kg 되던 것이 2배 이상 이제 증가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통일배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당시는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쌀이 없었으니까. 먹은데 한 번씩 먹어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먹다 보니까 다음에 입이 고급화되죠. 고급화됨으로 해서 별로 맛이 별로라. 옛날에 우리 쌀보다는. 그래서 점차 이제 쇠퇴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통일배는 주로 이제 인디카 피를 갖고 있다 했죠. 인디카 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냉해를 입어요. 그 냉해를 입어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뭡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품종 자푸니카형끼리 교배를 해서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가루로 먼저 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화성배란 게 또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밥맛 좋은 쌀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역사가 탄생이 됐고, 실제 쌀 생산 소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현미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만 헥타르.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000만 헥타르죠. 1000만 헥타르의 15배의 면적의 벼를 재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생산되느냐? 현미로 했을 때 4억 5천만 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시바르당 현미로 하면은 거의 한 600kg 정도 생산되잖아요. 시바르당 1헥타르로 하면 6톤이 생산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1.5억 헥타르에 4억 5천만 톤이니까 1헥타르에 3톤이 생산되는 거죠. 우리는 현미로 하면 6톤이 생산되죠. 그러면 우리보다 어때요? 절반 정도 생산량이 적죠. 그만큼 우리 기술이 높아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이제 품질을 크게 안 따지면 8톤, 10톤까지도 생산해내는 기술은 다 되어 있어요. 품종도 되어 있는데, 이제 일단 밥맛을 유지를 하니까 요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쌀 재배 기술이라든지 품종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쌀에 관한 그 과학적인 발전은 엄청나게 세계 최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는 전체 경지 면적의 약 60% 정도이고 매년 지금은 380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생산량을 봅니다. 총 생산량이 이렇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상향의 커브를 그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바르당 쌀 수량을 보시면 이렇게 300kg에서 25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500kg까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재배 면적은 어때요? 재배 면적은 비슷하게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로 줄어들고 있죠. 그죠?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과 생산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폐의 일생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폐의 일생 중에서 영양성장기와 생식성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얘기했죠. 그러면 영양성장기는 폐피를 파종한 직후부터 이제 못자리 기간 이양했죠. 이양을 해서 유효분을 무효분을기를 거쳐서 최고분을기가 되고 거기까지가 뭐다? 영양성장기, 베지테이블 그로스 스테이지고 유수가 분화되는 최고분을기 이후부터 유수가 분화되는 시기부터 수확기까지가 생식성장입니다. 그러면 크게 나누면 그렇게 좌우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키가 가장 많이 크는 시기를 신장기라고 한다. 그건 어디서 어디까지냐? 유수가 어린 이삭이 분화되는 시기부터 출수, 꽃이 피는 요 시기, 이삭이 요렇게 머리를 내면은 그 시기 30일간 또는 32일간이 뭐 하는 기간이다? 키가 크는 시기다. 그래서 최고분을기까지 키가 한 4, 50밖에 안 되던 것이 요 신장 기간에 거의 40cm, 절반 정도 키가 큰다 이 말입니다. 요것을 신장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요 신장기 요 기간 동안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고 출수하면서 뭐 한다? 꽃가루가 암수의 주두에 앉는 수분 그리고 중복 수정하는 수정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숙하는 시기다. 크게 나누면 4개죠. 그죠? 자, 이제 딱 짧면은 저처럼 이제 한 출수 후에 이제 수정이 되어서 이제 탄수화물이 축적이 되는 거죠. 전 모양으로 있다. 그죠? 요것을 전유자를 써서 유숙기. 그 다음에 누르면 풀처럼 약간 끈적끈적하다 하면 호숙기. 그 다음에 껍질이 황식으로 변했다. 황숙기. 그 다음 완전히 익어서 갈색으로 변해가는 중에 있다 하면 완숙기. 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지금은 그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완전히 고스라진 상태, 완전히 갈변한 상태, 수분이 거의 한 15% 이하로 된 상태 이렇게 되면은 고숙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숙기 이제 완숙기 중간쯤엔 무조건 수확을 마쳐야 된다. 그러면 배를 수확하는 시기는 언제냐? 수분이 배 알곡의 수분이 24%, 25% 주변에서 수확하는 것이 밥맛이 가장 좋고 이것을 수확한 이후에 탈곡 도정해서 우리가 보관할 때 유통할 때는 수분이 15%에서 16%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16%를 하니까 변질이 쉽더라.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5% 정도를 유지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벼를 재배하는데 노는 벼농사의 안정성, 연속성, 영속성, 지속성 이것을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안정성, 영속성, 다수성 이렇게 논농사에 있어서는 핵심 3요소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트랙터라는 기계인데 트랙터는 이제 이 논을 흙을 부드럽게 갈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를 재배하는데 이렇게 재배합니다. 뿌리가 토양 속에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위쪽에는 어때요? 물을 대죠. 물을 5cm 또는 10cm 정도 물을 대면 여기 이제 수분이 있는 거고 여기죠. 여기고 그 바로 이 아랫부분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흙이 아주 부드럽게 쌓인 흙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있다. 표토층이죠. 이것을 일명 다른 말로 산소가 많이 좀 있다 해서 산호층이라고 이 아래쪽은 산소가 거의 없는 환원된 상태다 해서 환원층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비료를 주면 화학 비료를 주면 어떻게 이제 이동하느냐면 암모니아 예를 들어서 요소를 준다든지 암모니아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있는 쪽에서는 산소를 흡수하니까 산화가 되죠.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원층에 가면 산소가 부족하잖아. 그죠? 그러면 환원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산으로 돼서 질소 가스를 N2 가스로 해서 공중으로 날아간다. 이것을
탈질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탈질이 되면은 공기 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소 비료나 만들 때는 고온 고압에서 압축을 해서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를 해서 비료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작물이 이 벼가 자라는데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내가 비료를 10kg를 예를 들어서 10알당 10kg의 비료를 주었다. 그러면 이 식물이 벼가 5kg를 이용했다 하면은 질소 이용 효율 또는 비료 이용 효율은 몇 프로죠? 10kg 줬는데 5kg 이용했으면 50%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시비 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때는 한 20%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시비 기술이 원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의 한 60%, 70%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비료를 이제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주든지 그걸 분실이라고 그러죠. 분실을 하든지 아니면 서서히 흘러져 나오게 주는 거죠. 그걸 일명 완효성 비료 또는 지효성 비료, slow releasing fertilizer, slow releasing fertilizer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완효성 비료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면은 뿌리가 필요할 때, 작물이 필요할 때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이용 효율이 80%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비료를 절약할 수 있는 시비법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비료 회사들이 뭘 만드냐? 이렇게 완효성 비료에 타켓을 두고 있다. 이거죠. 그냥 속효성 비료. 한 번쯤에 빨리 녹아서 이제 분해되는 것은 미리 흡수를 안 하면 전부 이런 탈질 과정을 거쳐서 공기 중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력수에 의해서 땅 속으로 투수되어서 같이 지하수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상 조건과 벼농사를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는 위치가 아시아 몬순 계절풍 기후다 얘기하죠. 여름에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는 고온 다습 조건이고 겨울에는 아주 추워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기후의 특성이다. 그래서 불리한 기상 조건을 잘 극복해 왔고,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자, 7, 8월에 비가 거의 다 옵니다. 요게 청색이 평균 온도고 강우량은 거의 7월 달에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장마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장마라 하죠. 6월 하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7월 하순 정도까지 되고 이 8월 달에도 8월 하순은 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쨌든 우리나라의 강우량, 비의 양은 1년에 1200mm에서 1400mm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이게 약 70%, 80%가 6, 7, 8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벼농사 짓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가정하면 이 비가 아주 고마운 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일사량을 보면 일사량은 어때요? 4, 5, 6월 때 이때 가장 세고 7, 8, 9월 이후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미우면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 옛날입니다. 옛날에 보리밭에 가서 풀매라고 합니다. 풀매. 그러면 5, 6월 땡빛이 강하다 하는데 5, 6월, 5월, 6월 땡빛이 강하다 하는데 오히려 3, 4, 5월 이때 햇살이 더 강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밖에 나가면 새카맣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일사량이 오히려 4, 5, 6월 달이 7, 8, 9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온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벼 재배에 있어서 일사량도 중요하지만 기온이 핵심적인 요건을 이제 라이프닝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밥맛도 결정하죠. 옛날에 이제 이 품종, 진흥이라는 품종과 통일형 품종을 비교해 보면 여문 때, 소위 등숙이 될 때 온도를 한번 보면, 자, 봅니다. 온도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뭐합니까? 염원 비율, 소위 등숙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자포니카, 인디카 비교해 보면은 주로 뭐합니까? 자포니카는 이렇게 온도가 조금 낮아도 어때요? 25도 이 사이에서 거의 80% 이상이 등숙이 되는 반면에 인디카인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재배하는 이런 애들은 온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30도, 20도, 주간 30, 야간 20 이 정도 돼야 등수익이 거의 80%에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통일벼 얘기했죠. 통일벼가 냉이를 입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가을에 등숙기 때 출수 이후에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이것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품종들을 남부지방에 많이 재배를 하게 되겠죠. 남부 평야 지방에 따뜻한 데서 재배를 많이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는 햇볕이 많이 들수록 풍년이 든다. 아주 중요한 현상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출수까지는 다 해서 우리가 영양성장기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식생장기에서 신장기 다 배웠어요. 그러면 알맹이를 이제 등숙기 때 채워야 되는데 이때 햇살이 약하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의 햇살이 어느 정도 강하냐, 일사량과 일조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강우라든지 대기, 바람은 배의 생산성을 제한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출수할 때 이삭이 필 때, 그죠? 이삭을 잎집에서 내밀 때 태풍이 분다 하면은 이삭이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그걸 백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흰 백자 이삭수죠. 이삭이 하얗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생산을 하나도 못해요. 그럼 이건 뭐 끝나는 거죠. 그에 뭐 농사 수확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태풍이 온다거나 할 때, 그리고 이제 수분을 이 이삭에서 태풍에 의해서 다 뺏겨 버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역사만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벼의 원산지로 가면 인도설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다 가설입니다. 우리나라 벼는 한번 보세요. 타나미가 발견된 것이 이렇게 7군데, 8군데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 그죠? 나눠지게 하는데 지금은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경남 또 전남 이렇게 이제 전북 백제나 신라, 이 어떻게 보면 부여에 가깝죠. 부여란다. 저거 뭐이고 가야에 가깝죠. 그죠? 어쨌든 BC 2300년, 400년 이렇게 가는데 BC,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한 400년 뭐 정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나미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 타나미가 출토되는데 실제 그 이후에 충북 청운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된 타나미를 방사선 동위원소 탄소 14짜리 15죠. 그죠? 14니까 15짜리를 조사를 해서 역사를 연대를 추적해 보니 그 6000년, 7000년까지 역사를 갖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배하는 벼의 특성을 보면 아시아 벼하고 그 다음 아프리카 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아시아 벼는 약간 이렇게 몽톡한 중립종이고 아프리카 벼는 약간 이렇게 길쭉한 장립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벼는 오리자 사티바로 학명이고 아프리카 벼는 오리자 그라베리마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아 벼는 인디카 자포니카, 일열대 자포니카, 온대 자포니카로 구분이 된다.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가 재배하는 것이 온대 자포니카형 온대 따뜻한 자포니카죠. 그죠? 아밀로스 함량이 좀 낮고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거죠. 예. 요게 자포니카형 온대 자포니카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따뜻하긴 해도 온대 자포니카하고 인디카가 같이 이제 있는 것이죠. 중국의 원난성하고 아셈 지역, 부탄 여기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요게 뭐 인도로부터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여기에 요즘 여기가 완전 뜨고 있죠. 베트남하고 여기 관광지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미얀마, 방글라데시까지.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인디카형, 소위 찰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 베트남이 아니고 필리핀의 국제 미장연구소가 있다 이죠. 인디카, 알량미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요게 이제 인디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맨 하단에 인도네시아고, 이쪽은 주로 우리 위도상으로 보면 거의 뭡니까 적도에 가깝죠. 이런 데는 열대 자포니카, 인디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배도 있어요. 인디카 배는 많은 생태형이 있는데 키가 한 2m 넘는 애도 있어요. 물 속에서 자랍니다. 이것을 일명 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강입니다. 하천이나 강에 이렇게 퇴적된 흙이 있어요. 여기 종자가 있어서 발화를 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이사가고 인몇 개만 이렇게 고개를 내밀죠. 그러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채집을 합니다. 채집. 이렇게 이제 부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는 일반형하고 통일배로 구분한다 했죠. 이것이 이제 일반형, 일명 팔달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통일배는 삼강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배 품종의 초형입니다. 초형을 보면, 과거형 품종은 이런 여러분들 그냥 들어만 두세요. 다마금이라든지 은방주, 팔달, 낙동벼, 삼남벼, 건강벼, 이것은 통일벼입니다. 이런 애들이 보면 과거에 이제 다마금, 은방주 이런 애들은 아주 우리 오리지널 전통적인 쌀벼 품종이죠. 그죠? 키를 한번 보세요. 키가 옛날에는 다마금 같은 거는 120cm, 그리고 은방주는 거의 100cm, 그리고 팔달을 뭐 한 90cm, 그 다음에 낙동벼 80cm 조금 넘고 이 정도로 키가 컸어요. 줄기 길이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육성된 품종 삼남벼라든지 건강벼 이런 애들은 거의 키가 한 70cm, 간장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키가 크면은 잘 쓰러진다, 도복이 문제가 된다 해서 키를 낮춘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품종 육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고수는 이렇게 이제 팔달만 좀 낮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한 70개 정도 되죠, 평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지수, 소위 인면적 지수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인면적 지수란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가로 1m, 세로 1m 안에 이 잎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품종들은 키만 멍하게 멀대처럼 컸지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래서 연면적 지수가 어때요? 과거에는 한 4, 5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육성된 품종은 거의 7까지 갈 정도로 6.5, 7까지. 그 말은 잎이 아주 후막 조직이 단단하고 이렇게 위에는 직립해 있고 내 아래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도 쭉 늘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일명 수광태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수광태스가 좋기 때문에 요즘 최근 품종은 연면적 지수가 좀 높아도 어떻다? 도복도 안 되고 쌀 생산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벼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그냥 딱 교잡하는 것을 단교잡이라고, 단교잡. 그 다음에 이제 원교잡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교잡을 한 것을 또 C라는 애하고 교잡을 해서 잡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선발하고 품종을 하는 것을 삼원, 오리진이 세 개죠. 그래서 삼원 교배를 하고, 자, 이제 여교배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 보세요. A하고 B하고 있으면 교잡을 했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A만 계속 이렇게 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얘의 오리지널 행기를 찾아갈 때, 이렇게 선발할 때, 이것을 역교잡, 백크로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본래 형기를 찾을 때, 핏줄을 찾을 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지인을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계 교배를 하는 것은 A하고 B하고
교배를 하고 C하고 D하고 교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또 C하고 D하고 E하고 또 교배를 하고 그 다음 AB 한 것을 CD, E 한 것을 교배를 하고 또 이것을 F하고 교잡을 해서 잡종을 만들어서 선발을 해서 이제 품종을 만드는 이런 것을 다계교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브레이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